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쌤입니다. 가장 또 유명하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실까 생각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이거 2020년에 쓰신 책이신 거죠? 코로나 딱 시작할 때. 근데 이 책이 벌써 13만 부가 넘게 팔린 전홍진 교수님이시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한 2년 전에 출간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기 초대도 받고 이렇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외국에도 많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책이에요. 네, 일단은 중국 본토하고 대만,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이렇게 4개국에 번역돼서 나갔죠. 일단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풀이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봤을 것 같고, 그래서 호응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정말 많은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그 약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시는데 지치시거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어떻게 또 이렇게 잘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가, 전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이게 되게 즐거워요. 힘들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보고요. 근데 제일 힘들 때는 진료가 좀 밀릴 때 힘듭니다. 이제 뒤에 대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고요. 보통 8시 반부터 2시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오시고, 이걸 이제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죠. 네, 근데 체력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제가 주말마다 좀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해서 그거 치고 나면은 또 기분도 개운해지고 또 활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더 많나요? 우리나라의 예민한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국 역학조사라든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불안이나 우울감을 가진 분들이 사실 외국보다 더 많아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의 특징이 약간 좀 경쟁적이잖아요. 좀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부터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뭐 전쟁도 겪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겪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 내 문제가 또 많아요. 뭐 가정 내 갈등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외국보다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국이나 외국만 하더라도 자식이 크면은 그냥 네 갈 길 가라 이건데, 우리나라가 품에 안으려 뭐 50, 60이 돼도 자기 품의 자식이 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잘 안 맞을 때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건강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데, 사실상 신경 쓰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는 거고. 사실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최근에는 정말 엄청 높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제가 하버드에 갔었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근데 미국은 안 그래 보니까. 국가 예산에서 상당 부분이 정신건강에 쓰이고, 연구 예산도 한 10몇 프로를 정신과에 써요. 우리나라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했더니, 그게 나라가 발전하면 그렇게 바뀐대요. 미국도 안 그랬대, 예전에. 국민소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일하는 것의 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키면은 일사불란하게 촥 해가지고 물건을 탁 만들어서 빨리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소득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남과 다른 거를 만들고 조금 뭐랄까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단계거든. 그럴 때는 예민한 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최대의 기능을 발휘게 해야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한번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막 리버럴하고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필연적인 거죠, 지금. 사람들이 자꾸 트라우마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보실 때 트라우마의 어떤 개념과 좀 그런 걸 좀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트라우마가 원래 상처인데, 정신적인 상처인데,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든지 전체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사건을 경험한 뒤에 경험하는 정신적 외상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트라우마를 겪은 지는 한참 됐는데도 그 생각이 부지불식 중에 자꾸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트라우마에 관한, 그러니까 자신이 힘든 건 트라우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정말 어느 정도 급은 돼야지 트라우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는 실제는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다양하긴 한데 제가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민하거나 이렇게 우울증이 있다든지 불안이 있는 분들은 그 같은 트라우마를 겪어도 그게 연상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었는데 조금 힘들잖아요. 그 생각이 바로 치고 들어와요. 다른 분들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려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밖에도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기가 쉬운 거죠. 결국 예민한 사람들이 뇌가 예민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뇌가 어느 부분이 더 이렇게 예민하길래 다른 어떤 행동들이 더 그래요? 저도 이제 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은 참 우리 뇌가 재밌어요. 우리 뇌라는 게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가 있고요. 기억을 강화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왜,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만은 뭐 하나 틀리면 한 대씩 맞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이 잘 나죠. 이상하게 기억이 잘 나고 안 잊어버려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그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그걸 변연계의 작용이거든요. 그 변연계가 무서운 기억을 강화시켜서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문제는 그걸로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든 기억은 그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그 아픈 상처도 같이 올라와요. 잊어버리진 않는데 예전에 맞아서 엉덩이 아픈 기억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건강한 기억은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변연계의 작용과 해마의 작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서 힘든 기억은 점점 강화시켜서 그건 더 크게 만들고 좋은 기억은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우울하면은 예전에 그 우울했던 그 기억하고 결부되어 있는 그때 상처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트로. 그래가지고 이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뇌의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다. 노트북에 보면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인간하고 하드디스크는 솔팅하는 게 틀려요. 하드디스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찾으면은 그 폴더 안에 들어있잖아요. 쭉쭉 찾아 들어가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 그때 시간이 안 걸리죠, 얼마. 금방 탁 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뭔지.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폴더를 찾아가서 내가 2020년 만난 사람하고 대조해보고 2019년 만나서 대조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연상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연상이 되면서 자기하고 기억이 아닌 거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연상의 작용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우울증이나 불안이 있을 때 힘들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그 과거의 연상이 잘 되는 스타일은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에도 더 힘들게 취약해지는 거죠. 취약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정말 의식적인 노력으로 계속 좋은 어떤 경험을 하고 좋은 어떤 글귀든 뭐든 갖고 강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이제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딸인데 엄마가 이제 좀 폭력적이었어요. 폭력적이면서 감정 교류도 없고 엄마 보면 너무 힘든 거죠. 딸이. 근데 결국은 엄마하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나중에 희한하게도 자기가 딸을 낳는데 딸하고 잘 지내요. 그러면서 이게 좋아지는 거죠. 뭔가 다른 대인관계에서 이게 힐링이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오히려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렇게 되고 사람들 아예 안 만나고 나는 아무도 안 보겠다. 엄마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집에 누워서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더 커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힘든 일이 있었던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잘 지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잘 지내나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치유의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그 아까 예를 들으신 그 여성은 자녀하고의 좋은 관계에 대한 가치, 부여를 뭐 너무 계속 해와서 그렇게 잘 지내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도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나는 애한테 잘해야 되겠다. 네,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맞으면. 애가 잘 지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네. 그 관계가 다시 재현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본 분들 중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게 술 마시고 폭력이 많아요. 가정 폭력이. 네. 아버님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이제 손찌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없겠지, 많지 않지만은. 근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또 커서 또 술 먹고 또 그래요. 그런 경우 아주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그걸 깨닫고 한번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사회에서 어떤 스승이 존재해서 잡아주던가 어떤 뭐 순기능적인 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점점 과거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이유가 사회에서 그렇게 뭔가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존재든 그런 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한번 해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전하고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뭐 응답하라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 거의 가족같이 지냈잖아요. 그 동네 사촌이라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지만 다 아파트에서 살고 옆집 사람도 모르고, 그리고 핵가족화되고 형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각 가정이 각계격파식으로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잡아줄 당연히 모델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있다 그러더라도 영향을 많이 못 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수요는 많고 힘들긴 한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리고 그럼 예전에 그 어른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모델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 특히 젊은 층들이 느끼는 그게 그 인식하고 우리가 예전하고는 그걸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죠, 사실은. 요번에 저도 교육을 계속 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정말 뭐 많이 느끼거든요. 교수님께서도 뭐 이렇게 예민한 부분, 뭐 아니면 뭐 우울증이든 여러 가지 문제, 정신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코로나하고 어떤 그 전과 후가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경험하는 거나 뭐 연구 결과나 주위에서 보면은 코로나 전과 후로 특히 정신건강에서 바뀐 거는, 일단 사람이 누구나 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이 외부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재앙이 사실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오니까 사람 그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 계속되면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이제 이렇고 이거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힘든 분들이 오면은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항상 걱정했어요. 암, 뭐 어떤 큰 병. 근데 요즘엔 다 자기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또 기침만 하면 코로나, 머리 아프면 또 코로나. 이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코로나 자체가 그 불안을 증가시키고 건강 염려를 증가시킨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도 학교도 못 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감이 생기는 거. 그 두 가지가 지금 좀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일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 전혀 운동만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너무 과하게 걱정과 우려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의사분들이, 뭐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의사분들께서 굉장한 우선 공포심을 갖는데 이걸 덜어주는 것보다는 더 공포심을 주는 쪽에 더 일조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신과 의사로서 생각하실 때는 그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남들이 많이 크게 걱정 안 하는데 교수님 같은 분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해오셨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그 발생했을 때 이게 그 감염력이 크다는 걸 알았고,
있고 또 걸린 분들을 좀 만났어요, 병원에서.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넘어가요. 약간 뭐 좀 독감처럼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식을 받았다든지, 뭐 폐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세게 강하게 와서 뭐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많이 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어떤 감염병은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맞는 방향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엔데믹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좀 그 불안을 줄일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특히 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이게 좋아진 분들이 약간 롱 코비드를 많이 겪어요. 제가 경험한 불안하고 우울하고 머리 아프고 약간 숨 답답하고 한 두 달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이런 감염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우리가 앞으로 또 올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또 다른 것이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경제적인 또 그 크라이시스가 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역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긴 분들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게로 와야 되는 이런 스타일의 비즈니스는 힘드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항상 이 정신건강 관리를 닥친 다음에 뭔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추천하실 만한 그 정신 어떤 멘탈을 단단히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천성 안면기형 연구가 책에 있는데, 제가 정말 그때 연구를 하면서 놀랬던 거는 자기의 그런 안면에 기형이 있는 거를 숨기고 안 숨기는 게 중요해요. 기형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숨기면은 그게 드러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으면은 문제도 덜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걸 숨기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남보다 뭐 못한 것 같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걸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오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뭐라 그러거나 시선에도 약간 초연해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어린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많아요. 제가 이게 상담해 보면 참 이게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정말 많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살아오셨는데 오히려 좀 커가지고 다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과거에 살면 안 돼요. 그 과거의 기억에 자꾸 살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기가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주위 환경을 만드는 그 노력을 해야 되고, 살아가다 보면 트라우마가 오는데,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거나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뭘까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뭐 보통 부모님이나 가족, 뭐 자녀의 죽음,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상실.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님이나 뭐 가족, 뭐 이런 상실이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가 되는 건 사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장례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한 어떤 의식이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왔을 때 이게 막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그런 거를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 트라우마가 왔을 때 자기 자신의 그 멘탈이 붕괴되는 거를 스스로 관리하고, 너무 심해지면 당장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세 가지를 일단 잘 관리하면은 잘 지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신과에 가는 것 자체를 좀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외국에 비해서. 그렇죠. 예.
저도 잘 모르니까 하는 말씀인데, 저도 뭐 어떤 뭐 기록에 남는다 이런 걸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피하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든가 뭐 어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은 특히 젊은 분들 20, 30대는 뭐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연세 아주 많으신 분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예전에 비하면 뭐 거의 상전벽해 수준으로 바뀌었고, 실제 진료받는 사람이 작년에 100만이 넘었어요. 그래요? 우울증 진료가.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성인이 한 2,000명 된다고 치면은 100만이면은 20명에 1명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숨기고 할 것도 없어서 거의 다 엄청나게 많은 거고, 외국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예, 더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뭐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요즘에 놀라운 거는 그 진료 받으면서 더 기능을 잘하고 잘 지내는 분들이 많고요. 또 오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게 뭐 흠이 될 것도 없어요. 근데 아까 뭐 기록이나 이런 문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실 정도 잘 보호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예방법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들은 바를 좀 확인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거 생각이 너무 집착하고 오랜 과거 기억들을 자꾸 꺼내고 그 자체에 머무르면, 뇌과학에서 지금 연구한 게 뇌에서 타우라는 단백질 물질이 형성돼서 타우라는 물질이 치매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맞는 표현인가요? 그거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타우가 디멘치아에 관련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기억을 많이 회상한다고 타우가 는다는 건 아직은 근거는 없는데, 거기까지는 그건 아닌데, 현재 그 근거 에비던스가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옛날 기억이나 그런 상처 입은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은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 긴장 호르몬이 증가돼요. 코티졸이라고. 우리 긴장 호르몬이 코티졸이 계속 증가하면 그게 우리 뇌 해마에 약간의 위축을 유발을 해요. 해마 위축. 네, 그러니까 그게 기억력에 영향을 주게 돼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큰 사고 당하는 분들은 멍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럼 그게 치매가 되느냐? 100%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우울증을 환자를 주로 보는데, 그분들 중에서 치매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처음부터 치매가 될 것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초발로 우울증이 생긴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 안에 MRI 지금 혈관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하얗게 돼 있고, 그리고 표정이 없어요. 블런팅이라고 하는데, 요런 스타일이 있고, 약간 우울한데 의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분은 우울한데 뭐 남편도 좀 의심하고, 누가 물건 훔쳐갔다 그러고, 요런 분들이 이제 그러면 혹시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는데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력 체크를 하죠. 오실 때마다. 초기에 딱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우울증 환자들은 그 기억력 측면에서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안 좋다든가? 있죠. 어떻게 좀 차이가? 그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 그게 이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기억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일에 이렇게 길게 집중을 못 해요. 대표적인 검사를 해보면 얘를 백배기치를 계속 시키잖아요. 시리얼 7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잘 못 해요. 그냥 들은 걸 기억하는 거는 괜찮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을 단편적으로 하는 건 잘 하시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들을 연상해서 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치매가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치매가 아닌가 걱정해서 오시는 분은 되게 치매가 아니에요. 가족들 막 끌고 오는 분 있어요. 나 아니라고. 이런 분이 치매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시죠. 나이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군요. 불행을 많이 좀 겪었다고 생각을 하면 과거 기억을 좀 이렇게 억압시키든 해서 좀 바보가 아니지만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억압하는 경우 억압하는 그런 많죠. 그것도. 저도 가끔 생각하면은 거의 과거 기억이 그 한 20살 이전 기억이 거의 안 나거든요. 몇 개만 좀 단편적으로 나고, 그게 연속선상으로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좀 힘든 게 있었는지, 그런 남들도 계속 그런 걸 좀 이렇게 만날 때 가끔 뭐 질문도 하고 해보면, 보통
힘든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일선상에 저처럼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 기억을 잘 못하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너무 행복하게 잘 자라서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참 대비가 되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게 일반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억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내가 기억 중에서 힘든 기억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순간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뭔가 지워진 것 같이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세히 생각하면 또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자세히 생각하면 피곤하고 힘들죠. 싫으니까 또 이렇게 기피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방어 기제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치매처럼 자기 막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근데 인간이 자기의 과거 기억을 잊는 그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거가 안 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기억이 저절로 이렇게 없어지면서 우리의 뇌에서 사라지는 거 그것도 굉장히 건강한 거단 말이죠.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집중할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과거 일들이 좀 흐릿하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은 어릴 때 애들한테 참 즐거운 기억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어떨까. 우리가 어릴 때 지금 뭐 공부만 시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맛있는 걸 아빠랑 같이 먹는다든지 재밌는 걸 뭐 본다든지 영화를 그러면은 그 예전에 그 영화 생각하면은 아빠하고 그 즐거운 기억이 생각나거든요. 그게 아주 좋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레질리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신 거기 사람들 보면은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낚시시키고 운동시키고 추억 만들잖아요. 그런 게 참 부러워요. 그 책에 보면 관계사고 관련에 나오는데 그 관계사고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사고라는 게 나랑 관련이 없는 거를 서로 관계에 짓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웃는다. 그러면은 나를 보고 웃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웃는 행동이 이게 나를 뭔가 비난하는 게 아닌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낮아지게 되죠. 그 관계사고가 정말 많은 분들 제가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강남역 대로를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쳐다본다. 지나가도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고개를 돌리는 게 다 자기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그 관계사고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가 나를 향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연관을 짓지 말아야 돼요. 그걸 연관을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그 생각의 어떤 흐름에 문제가 생겨요. 그 관계가 잘못 이루어지면은 내가 외부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뭔가 문제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그 사람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같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를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원래 그냥 그 사람의 컨디션이에요. 대개 보면은.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거나. 근데 그걸 자꾸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어디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사람이 저러나, 이런 식으로 되거든. 예를 들어서 부인도 남편한테 마찬가지예요. 왜 저러나, 태도가 왜 이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내려놔야 돼, 그거는. 그리고 그런 관계사고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 특히 정신건강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그 일이 환자들 보실 때 그럼 꼭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뭔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난다.
그럼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를 처음에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칩 컴플레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관계사고일 수도 있고, 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뭐 우울할 수도 있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게 왜 오느냐를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무엇에 기인하는지. 근데 그게 신체적인 원인과 정신적인 원인이 있어요. 신체적인 원인은 꼭 배제해야 돼요. 정신적인 원인이라면 그게 뭐 트라우마하고 관련이 있는지, 지금 당장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는지, 가족 간의 관계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특히 이 우울하거나 불안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당신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의 해결책은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노력을 하고 도와주고, 요게 이제 맞아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는 가족도 같이 도와줘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이 같이 도와주면 빨리 좋아져요. 그게 서양하고 다른 점이에요. 또 차이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서양 같은 경우는 완전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거든요. 내가 상담받는데 엄마가 왜 와? 오지 말고.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아예 뭐 그런 경우 없죠. 물론 이제 아주 어리면 엄마 오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어디 그렇나요? 부모하고 자식이 가깝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오히려 이용해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빠는 이런 쪽으로 도와주고 엄마는 이런 쪽으로 도와주고 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각자 분업화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해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방향만 잡아주면 도와줘요, 실제로. 아주 그렇게 몰라서 그렇지 얘기하면 다 따라서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좋은 게, 제가 대학병원에 있어서 특히 참 어떻게 보람이 있는 거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잘 하세요. 그럼 권위에 딱. 그러니까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이게 싹 움직이면서 애가 좋아지는, 애나 아니면은 그 환자분이 좋아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예민한 분들의 남편 딱 만나면 첫 번째 하는 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걸 하시나요? 소리 지르지 말라. 소리 지르지. 왜 소리 지르지 말라는 내가 꼭 얘기하냐면은, 남자분들은 그 목소리가 좀 커요, 실제로. 그렇죠. 목소리도 크고 좀 강하죠. 공격적이죠. 근데 이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쉽게 깜짝 놀래요. 그 사람이 한번 무섭게 느껴지면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근데 특히 자기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그러면은 그걸 못 견뎌요. 그다음 볼 때마다 무섭거든요. 일단은 목소리를 굉장히 낮춰도 잘 들으니까 조용조용하게 노톤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되게 많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일상생활에서 잘 안 지켜질 수 있는 점이겠네요. 요 근래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남편이 난청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힘들어요. 아예 별거 하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남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우리가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예민한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집에서 잘 도와줄 것인가. 근데 그런 것도 생각 못 하시거든요, 잘. 요 근래에 또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산후우울증이 이슈가 됐잖아요. 아기 낳고 이제 우울해지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우울해가지고 그게 몇 년이 가요. 시작이 다 거기에, 아기 낳고. 아기 낳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것도 얘기를 해보면은, 남자들은 여성분이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산부인과에서 보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다? 남자들 거울 사진 밖에서 찍고 뭐 그냥 사진 찍죠. 근데 누구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애들 손가락하고 발가락 개수를 세요. 남자들이 밖에서 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정상인지 모르는 애가. 애가 정상인지에 대한 남자들이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있죠, 다 있죠. 애가 정상인 걸 느끼는 순간 완전히 관심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일단은 예전의 세계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 어차피 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때가 사실은 더 중요할 때거든요. 보통 아기 낳고 한 달째 우울증이 자라요. 자기 버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좀 일찍 들어오고 케어해 주면은 그게 나중에 10년이 편해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기존에 관심이 많았다가 확 끊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산모로서. 그게 이제 사실은 부인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긴장을 엄청 하다가 이제 좀 약간 풀어질 때다 이렇게 느꼈던.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죠. 근데 사실 그때가 더 긴장해야 될 때예요. 그렇죠. 현명한 남편들이라면. 아기 낳고 2달째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정말 좋은 말씀이고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후 우울증하고 제 생각이지만 좀 수면 부족하고 너무 연관이 또 돼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이 낳고 보면 애가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바로 깨어나서 호르몬 분비 자체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잠을 남편이 재워주는 부분은 어떨까요? 그거 아주 좋아요. 그렇죠. 제가 산후 우울증이 있는 보통 남편하고 같이 네. 이제 오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가지 남편한테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부탁이 애를 데리고 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데리고 자라. 본인이 데리고 자고, 보통 이제 그때쯤 되면은 친정어머니 집에 가세요. 예. 그러면 남편이 데리고 자야 돼. 좀 힘들더라고. 데리고 자고 한 6, 7개월 정도 되면은 애가 이제 잘 자거든요. 네. 그때 괜찮은데, 그 두 번째는 항상 뭐 일찍 들어오면 좋지만은 항상 같은 시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6시면 6시. 오늘 늦게 들어온다. 일찍 들어온다. 관심을. 예, 그럼 내가 관심 있구나. 네.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네. 그 두 가지를 해주면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 같은 경우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올 때기 때문에 되게 이게 기복이 자라요. 네. 그래서 도와주시면은 나중에 애도 좋고, 그렇죠. 부인도 좋고, 본인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이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들 그렇게 기꺼이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관계로 그렇게 좋은 어떤 행동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기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기지라는 게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가정과 주위의 세팅인데, 그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계속 경고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힘들게 만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 많은 분들이 정말 명심에 명심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제 아내가 아이 낳고 바로 잠 이런 거 제가 대신 자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좀 힘들어할 때 제가 그 이후에 내가 데리고 자야겠다 이래서 피곤했지만 그렇게 하긴 했거든요. 조금 늦게라도. 예. 그랬더니 또 아내가 수면을 좀 많이 취하니까 또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예, 예. 교수님께서 보실 때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상담 중이시고 치료 중이신데,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의 어떤 케이스랄까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뭔가. 제가 제일 기쁜 경우는 그 사람이 일단 저한테 올 때는 뭔가 힘들고 자기 자신이 일이 안 되고 그랬는데, 어떤 관문을 통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직이 됐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외래 오는데 이게 누구신가 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와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만나서 체크는 해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걸 조금만 넘기면 되는데, 거기서 계속 못 넘기는 거죠, 그거를. 그거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정말 우울했던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의 성공과 이런 어떤 행복을 맛본 적도 가능하다. 예.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이 기분 변동이 있는 이 우울한 분들, 이게 감정에 약간 이런 기복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감각이 남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냥 무심코 넘기는 그 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심히 옷을 사가지고 그냥 무심히 입는데, 그 작은 차이, 패션의 차이 이런 걸 캐치를 해가지고 성공한다든지,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소리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평소 사는 데는 별 도움은 안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쓰일 수가 있고, 그 사람은 그런 쪽에 달란트가 있고 그런 쪽에 예민한 게 쓰일 수가 있는데 전혀 딴 쪽으로 가는 거죠. 제가 뭐 일로 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쪽 일보다는 이런 일들이 더 맞는데 그런 재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수험생들 중에서 고시생들 뭐 진짜 많이 떨어진 사람이 많이 봤거든요. 뭐 십수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조금 도와줘서. 그런 경우도. 자신의 방어 기제를 이해해야지 자신에 대해서 좀 내가 어떻게 정말 멋있게 대응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방어 기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좀 노력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난처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 방어 기제가 참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걸 느끼는 게 익스트림 스포츠라거든요.
요즘에 뭐 1000km 달리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걸 하시고 정말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불안이 너무 많아요. 불안 초조하고 뭐 지하철에서도 막 호흡이 답답하고 불안한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그걸 카운터포빅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대인관계를 미리 차단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어 기제는 뭐 지금 책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쓰는 방어 기제가 이제 건강한 방어 기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자기의 스트레스나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걸 좀 발전시켜 가야 돼요. 아무래도 그러려면 뭐 이런 책도 좀 보고 정신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을 평상시에 좀 닦아놔야지만 스스로도 좀 볼 수 있고 그런 소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자기 자신, 그 옵저빙 에고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밖에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평생 나르시스틱하게 사는 분들, 히스토리적하게 사는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항상 힘들게 하거든요. 자기가 다 최고고 매니플레이션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거를 다 주도하려고 딴 사람이 하는 건 다 무시하고. 근데 그게 조금 그런 것들을 저기 학생 때부터 조금 봤으면 이제 좀 벗어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중요한데 참 다행한 거는 최근에 이제 그런 성향이나 경향들이 많아졌다는 게 다행인 거죠. 교수님 오늘 뭐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결국 책도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를 자꾸 제대로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정신 건강에 관한 어떤 뭐 말씀을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뭐 당부의 말씀이든 뭐 조언 같은 거 마지막 인사로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채널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어떤 자기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는 이 태도 자체가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책도 보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 다 혜택을 받게 돼요. 앞으로도 계속 잘 또 구독도 하시고 시청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다음에 더 좋은 어떤 뭐 기회나 어떤 계기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